1억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후회되는 게 있다면 만약에 시간이 다시 돌아간다면요. 할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1억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1억 모으기를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저금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1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1억을 모으는 방법 3가지와 1억을 모으고 나서 실패했던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돈 이야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친구나 지인들한테 털어놓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오늘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비밀스러운 얘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가 1억 모으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쓸 시간이 없다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주 6일을 일을 했었는데요. 평일에 출근 시간은 아침은 오전 8시 정도, 그리고 퇴근은 일반적으로는 오후 6시 정도에 하는데 주 2, 3회 정도는 야근을 했고 야근을 하는 날은 오후 9시, 10시 정도에 마쳤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돈을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백화점도 가고 싶고 쇼핑도 가고 싶은데 예상외로 한 달 동안 이제 출근하는 날만 정말 빡빡하게 굴러가다 보니까 돈을 쓸 시간이 정말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커머스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돈을 아낄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금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야근이라든지 아니면은 1시간, 2시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되면서 원래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돈도 있었거든요. 그것 덕분에 조금 더 저금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시작할 때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갔거든요. 택시 타고 기본요금 나오는 정도 아주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자취를 해봐서 이건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모님 집에서 사는 거랑 자취하는 거는 생활비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필품부터 시작해서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자취를 하는 순간 들숨 한 번, 날숨 한 번에 돈이 우수수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면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주거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사택이라던가 아니면 쉐어를 한다던가 등등 주거비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면은 저금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크카드의 생활화입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여온 습관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한 달 용돈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달 용돈이 2만 원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한 달 용돈을 받았을 때 처음에 큰 돈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빨리빨리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은 보름 동안을 0원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저는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있는 돈을 분할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체크카드를 생활화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노트북이나 핸드폰, 고액의 물품을 구입할 때도 체크카드로 구입하는 편이고 빨리 제가 있는 돈에서 쓸 돈이 나가버리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저는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 저금을 끝내고 조금 욜로 생활을 할 때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고 소비를 했다는 점이 그래도 좀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돈을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주비는 최소화한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거주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체크카드를 생활화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적금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충당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월 적금을 120만 원
혹은 130만 원 선에서 제가 적금을 들었고요. 한번 지금 월 이율을 3%로 가정을 한 다음에 월 13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적금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월 납입액을 130만 원, 적립기간을 1년, 그리고 연이율 복리를 3%로 해서 일반과세로 한번 계산을 하면은 1,581만 원이 나오죠. 6년간 모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9,486만 원이니 여기에 보너스라든지 상여금 등등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돈을 합하면은 대략 1억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열심히 1억을 모았는데요. 1억을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3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야근도 하고 일찍 출퇴근하는 것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즐거운 일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피폐해진 마음이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을 그만두고 1년을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요. 일단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있는 돈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일을 안 하는 데다가 있는 돈에서 쓰다 보니까 1년 동안 최소 마이너스 2천만 원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차를 구입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차를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직장 생활을 6년 정도 하니까 이제 차를 구입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돈씨 보태가라고 아시나요? 처음에 모닝을 사려고 하다가 보태서 하다가 결국에 롤스로이드를 산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처음에 경차를 사고 싶었는데 점점 막 눈이 오르면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차를 살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민을 하던 차에 프로모션이 잘 나온 할인이 잘 되는 차가 있어서 소형차를 2천만 원을 주고 일시불로 이렇게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 소형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차량 유지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차량 보험료가요 70만 원이 나왔고요. 기름값을 대략적으로 월 5만 원이라고 하면은 12개월 동안 60만 원이 들겠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타이어도 교체하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했는데 수리비가 총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을 했는데 5만 원이 나왔고요. 배터리 교환도 해서 7만 원, 그리고 에어컨 필터 교환 3만 원, 그리고 월 주차비가 2만 원이 드는데 12개월 동안 계산을 하면은 총 2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242만 원으로 한 달에 차량 유지비를 약 2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죠. 제가 차량 구입을 총 2천만 원을 주고 했잖아요. 지금 동안 유지한 기간 동안의 개월수로 나누면은 월 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가 총 40만 원이 드는 거죠. 한 달에 40만 원이 그냥 나간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차량을 조금 더 비싼 걸로 산다고 했으면 월 5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차는 정말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구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꼭 필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3, 4년 후에 샀어도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육비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요. 총 교육비만 3,100만 원을 썼습니다. 5학기 동안의 등록금이거든요. 그리고 매월 한 학기당 등록금이 600만 원이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의 교육비가 든 셈이죠. 100만 원 교육비에 자취생인데다가 제가 또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잠시 일을 쉬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도 좀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4천만 원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어마어마한 돈이긴 해요. 그런데 뭐 이때 이후로 제가 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학위를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이 뿌듯하고 칭찬하고 저 자신이 되게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교육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해서 돈을 투자하는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계기도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뿌듯했던 경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을 쉬게 되고 차량도 구입하고 교육비에 돈을 쏟으면서요. 1억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1억을 모으고 난 후에 그 다음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1억을 모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고요. 뭔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영원으로, 저금 영원으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후회되는지 모르겠어요. 후회되는 게 있다면 만약에 시간이 다시 돌아간다면요. 배움에 투자할 것 같아요. 대학원뿐만 아니라요. 인생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인생 공부하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배움에 투자를 하고 싶고요. 경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게을러 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싶어요. 역시 배움에 투자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후회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과 1억을 모으고 난 후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다시 1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2024년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도전이 성공하면 그 소식까지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